교도소 벽을 타고 탈옥한 살인범이 2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난민 신청자들의 노동허가 신청 절차를 주정부 차원에서 승인할 전망입니다. 맨해튼 지하철에서 선로 밀치기 테러를 당한 74세 남성이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개량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여자친구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살인범이 지난달 말 교도소 벽을 타고 탈옥했는데요. 오늘 오전 2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 열탐지 기술을 동원해 교도소에서 15마일 떨어진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카발칸테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포위한지 모르고 있던 카발칸테는 노숙을 하고 있었으며 뒤늦게 수풀을 기어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견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경찰은 아무도 다치지 않은 채 매우 위험한 카발칸테를 체포했고 현재 구금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넬로 카발칸테는 지난달 31일 오전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 카운티 교도소를 탈옥했습니다. 34세 카발칸테는 2021년 어린 두 아이가 보는 앞에서 33살 여자친구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카발칸테는 2017년 브라질에서 살인을 저질러 수배 대상에 오르자 미국으로 건너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교도소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카발칸테는 묘기와 같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교도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벽에 선을 짚고 반대편 벽에 발을 디딘 후 수직으로 벽을 기어올라 담장을 넘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탈옥 이후 2주 동안 지방검찰과 주경찰이 헬리콥터와 드론 등을 총동원해 그를 찾았습니다. 카발칸테는 이후 교도소 인근 주택가와 식물원 카메라의 모습이 찍히는 등 여러 곳에서 행적이 발견됐지만 체포하기까지는 2주가량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승인 없이 난민 신청자들의 노동허가 신청 절차를 주정부 차원에서 승인할 전망입니다. 캐시 호클 뉴욕주 지사는 12일 주정부 차원에서 난민 신청자들의 노동허가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난민 신청자들은 노동허가 신청 6개월 후에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피해서 주정부 차원의 대안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전례 없는 대안책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진행될 것을 감안하고 주정부 법률팀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루이스 세플베다 뉴욕주 상원의원과 카탈리나 크루즈 주 하원의원이 난민 신청자들의 노동 허가가 신청 45일 만에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12일 오후 늦게 중상하원 지도부와 미팅을 갖고 이 이슈를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백악관은 노동허가 신청 승인은 연방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정부의 단독적인 해결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백악관의 이 같은 반응에
뉴욕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난민 신청자들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정부의 대안책을 강행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어제 맨해튼 지하철에서 선로 밀치기 테러를 당한 74세 남성이 심각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벼운 열상만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은 정밀검사 결과 갈비뼈, 척추, 골반에 총 5개의 골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5명의 손주를 둔 할아버지였던 피해자는 어제 오전 12시 15분경 어퍼 이스트 사이드 지하철역 인근의 주차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68번가 헌터칼리지 6번 승강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있던 30대 추정 남성이 피해자가 자신을 응시했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후 자신을 선로로 밀쳤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손녀인 캐리안 마틴은 할아버지는 살 날이 많지 않은 노인이라며 결코 먼저 시비를 걸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역내의 14개 감시 카메라를 분석, 용의자의 비디오를 확보하여 수배 중입니다. 용의자는 키 5피트 9에 몸무게는 210파운드, 나이는 30대로 추정되며 마지막으로 포착됐을 때 검은 바지와 황갈색 셔츠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개량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12일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은 개량된 코로나 백신을 맞을 것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11일 미국 식품의약국은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하기 위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량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13일 오전에 미국에서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맞았던 간호사 산드라 린드세이의 개량 백신 첫 접종을 시작으로 주 후반부터는 모든 시민들의 접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의 트리플데믹을 우려한다며 과거 코로나 백신을 맞은 적이 없더라도 이번 백신은 반드시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앞으로 1년마다 개량되어 나올 코로나 백신을 독감 접종처럼 매해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나이퀼, 수다패드 등에 들어있는 코막힘 감기약 성분인 페닐레프린이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11일에서 12일 일반의약품 자문위원회를 열어 페닐레프린이 든 약을 복용할 경우 비강충혈 완화제로서 효과가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이틀간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해당 성분을 복용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비강충혈 완화제는 코 점막 내 부은 혈관을 수축해 부종과 충혈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의약품입니다. 이를 통해 코막힘 증상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들은 학계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페닐레프린은 효과가 없고 비교 대상인 위약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데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이날 자문위의 만장일치 결정에 따라 FDA가 페닐레프린 약품의 사용 금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이번 결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도 클 전망입니다. 미 전역에서만 매년 수백만 명이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마트에서 페닐레프린 감기약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선 페닐레프린 감기약이 2억 4,200만 개 팔렸습니다. 모로코에서 강진으로 3,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리비아에서는 홍수가 발생, 6,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리비아 대홍수로 인해 사망자가 6,000명을 넘어서고 실종자는 1만 명에 이르는 등 인명피해가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새벽, 사이클론 다니엘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리비아의 댐 2곳이 붕괴됐습니다. 이에 거대 탕류에 휩쓸려 6천여 명이 사망했고 인구 12만 5천여 명이 살던 도시의 4분의 1이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실종자의 상당수는 물에 휩쓸려 지중해로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리비아 동부정부의 오사마 하마드 총리는 복구 능력을 초월한 대재앙이라며 세계 각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UN 세계식량계획은 이재민 5천 가구에 제공할 식량을 리비아로 긴급 공수했습니다.
한편 이번 홍수는 약 3,000명이 숨진 1927년 알제리 홍수 이후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가장 큰 홍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들 4명 중 1명이 자신의 인종이나 특성 등을 숨긴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리 서치센터가 한인 등 아시안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인 응답자의 25%가 자신의 문화, 인종적 정체성을 숨긴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아시안 중 정체성을 숨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도계는 20%, 중국계는 19%, 베트남계는 18%, 필리핀계는 16%, 일본계는 1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자신이 아시안 또는 출신 국가를 숨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안 응답자 중 18세에서 29세까지는 39%가 정체성을 숨긴 적이 있으며 30세에서 49세까지는 21%, 50세부터 64세까지는 12%, 65세 이상은 5%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낮아졌습니다. 또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보다는 미국에서 출생자가 정체성을 숨기는 비율이 32%에 달했으며 미국 출생자 중에서도 2세대로 넘어갈 경우 38%가 자신이 한국인임을 숨긴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영어만 사용하는 사람은 29%가 정체성을 숨긴 적이 있는 반면 모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언어 구사자는 14%에 그쳤습니다. 아시안들이 정체성을 숨긴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열차용 터널 공사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마침내 다음 달 공식 착공됩니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11일 새 허드슨강 열차터널 건설을 위한 첫 번째 공사 계약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 달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돌입합니다. 첫 번째 계약은 터널을 뚫기 위한 기초공사로 뉴저지주 노스버겐의 톤넬 애비뉴에 터널 입구까지 각종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전용 도로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톤넬 애비뉴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공사는 총 비용이 4,730만 달러 규모로 연방정부가 절반 정도인 2,500만 달러를 부담합니다. 톤넬 애비뉴 공사는 오는 2025년 마무리되고 그 뒤 본격적인 굴착 공사에 돌입, 약 10년 뒤인 오는 2035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의 전체 공사비는 161억 달러로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가 약 69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뉴욕주와 뉴저지 주정부는 추가로 38억 달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세부 프로젝트가 9개이며 이 중 5개가 올해 내에 착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가구의 소득은 감소하고 빈곤율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동 빈곤율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2년 미국의 수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구의 실질 소득 중간값은 74,580달러로 2021년보다 되레 2.3% 줄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된 실질 소득 중간값은 지난 2019년 78,250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내리 3년간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실질 빈곤율은 지난해 12.4%로 2021년 7.8%에서 50% 이상 급등했고 빈곤 아동의 비율은 5.2%에서 12.4%로 2.5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소득 중간값이 줄어들고 빈곤율이 급등한 것은 2020년과 2021년에는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대적인 현금 지원을 한 반면 지난해에는 사실상 지원이 모두 끊겼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해 연방정부가 산정한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는 34,518달러이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뉴욕주 가구당 신용카드 빚은 약 9,000달러, 뉴저지주 신용카드 빚은 9,500달러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가 올해 2분기 기준 각 주별 가구당 신용카드 빚을 분석한 결과 뉴욕주는 8,964달러로 전국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뉴저지주는 가구당 9,468달러로 뉴욕주보다 약 500달러 많았고 전국에서 신용카드 빚이 4번째로 많았습니다. 가구당 신용카드 빚이 가장 많은 주는 하와이주로 1,637달러를 기록했고 2위는 알래스카로 1,142달러, 3위는 캘리포니아주 9,796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또 메릴랜드, 텍사스, 커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주도 뉴욕주보다 신용카드 빚이 많았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빚이 가장 적은 주는 위스콘신주로 가구당 6,208달러에 그쳤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의 오션 드라이브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리로 조사됐습니다. 여행정보업체 원더로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거리를 조사한 결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의 오션 드라이브가 1위에 올랐습니다. 오션 드라이브는 마이애미 비치를 따라 1.5마일 정도 이어진 거리로 낮에는 해안도로인 반면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뜩이는 나이트클럽 등으로 유명합니다. 2위 역시 마이애미의 노스웨스트 이스트리트로 길거리 미술관 위누드 실스 등이 자리 잡은 예술거리입니다. 하지만 마이애미의 두 거리는 실제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거리입니다. 3위는 뉴올리온스의 랜드마크, 프렌치 스퀘어를 가로지르는 버번 스트리트, 4위는 로스앤젤레스의 명품가 로데오 드라이브, 5위는 라스베가스의 호텔 거리, 더 스티립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뉴욕 피프스 애비뉴는 6위에 그쳤고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의 명예의 전당이 7위, 시카고의 미시간 애비뉴가 8위, 대한항공 광고로 인해 더 유명해진 샌프란시스코의 롬바르드 스트릿이 9위, 로스앤젤레스의 멜로즈 애비뉴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9시 50분에 젊은 의사들의 현실 생존기 청춘의국이 첫 방송됩니다. 젊은 의사들을 초밀착해 조명한 리얼리티 4부작 청춘의국은 레지던트와 펠로우가 주인공으로 날 것 그대로의 의사생활을 통해 최고의 몰입감과 웃음, 감동까지 보여줍니다. 이들의 성장 스토리를 함께하며 스튜디오에는 유쾌한 입담으로 MZ세대들의 사랑을 받는 장성규와 세심한 관찰력으로 몰입감을 더해줄 이현희에 더불어 청춘의국 배경이 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보냈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양재용이 함께합니다. 대학병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젊은 의사들의 우픈 현실, 치열한 생존기를 담은 청춘의국 많은 시청 바랍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 뉴욕주 주민 10명 중 6명이 뉴욕주와 뉴욕시정부의 난민 수용을 지지하며 10명 중 8명은 난민 등 이민자 유입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답했습니다. 법무부가 인터넷 검색 시장의 독점과 이에 따른 지배력의 악용 등으로 구글에 대한 소송을 제기, 어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아침 9시쯤 뉴저지 트렌튼을 출발, 펜스테이션으로 오던 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탈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열차 운행이 3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브루클린 베스비치에서 2살배기여아가 탄 유모차를 밀며 길을 건너던 66세 여성이 다찌램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으며 다행히 2살배기는 찰과상만 입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8시쯤 롱아일랜드 셜리에서 13세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경찰차에 충돌한 차에 부딪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하루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외국군이 미국산 무기로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권고하며 해당국의 무기 수출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여성 임원 시본 질리스 사이의 쌍둥이 자녀는 머스크의 정자기증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년 미만 단기 국채금리가 5%를 넘으면서 안정적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가들의 국채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적으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4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1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